안녕하세요. 저는 50살 여자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가진 것 없고 게으른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하면서 돈 벌고 운이 좋아 허름한 빌라 살다가 최근에 그게 재개발되어 30평대 새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워낙 허름해서 재개발이 된 거고 운 좋게 1억 정도 했던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 현재 시세가 18억이 좀 못 되네요. 남들이 집값 다 떨어진다고 하던 2005년에 그때 낡은 집을 샀죠. 없는 형편에 이렇게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매번 이사 다니는 비용이 커서였습니다. 그때는 다들 집을 사지 않는 분위기였고 낡은 빌라는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저는 제 집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오래된 빌라이지만요. 하지만 동네 분위기가 좀 낡은 빌라면 옆집 형편도 다 그만큼 하잖아요. 아이를 함께 키우고 하다 보니 엄마들끼리는 다들 친했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쁘다 보니 남편들이랑 모임 같은 거 그런 거는 없었고 각자 돈 벌고 살면서 치열하게들 살았죠. 제 남편은 어디 취직해서 몇 달 다니면 더럽고 치사해서 못 다니겠다고 자기는 사업해야 된다며 때려치우고 1년에 반은 일하고 반은 백수 생활을 하는 반백수였습니다. 남편만 믿고 살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하겠다 싶어서 제 나이 37살에 스펙도 없는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찾아서 다녔네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보험도 해보고 알뜰 장터에 나가서 물건도 팔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돈을 벌고 다녔습니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학부형이 있었는데 저보다 4살이 어렸으나 싹싹하고 부침성이 있어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었죠. 낡은 빌라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좀 사치스럽고 오늘만 살자 하는 연로족이어서 어렵게 지방을 전전하며 일을 하던 남편이 돈을 보내오면 그 돈 모아서 재테크나 돈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대기업 정수기 도우미를 시작했다고 저에게 권유를 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잠깐 같이 일을 하고 저는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대신 저는 대형마트에 취업을 했는데 정리정돈을 잘하는 제가 살림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발휘하니 상품 진열을 해도 제가 한 게 더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대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마트 일이 재미있더군요. 몇 년 후 한참 작은 슈퍼 바람이 불어 운 좋게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익스프레스 작은 마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열풍으로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사를 나가서 잘 되기보다는 그냥 평균 정도 매출이 있었고 그래도 만족할 만한 매출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트 점장이지만 저희 남편이 남들한테 자기가 사장이라고 하고 다닌 겁니다. 뭐 손님들이나 지인들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매번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고 점장이든 매니저든 전 그런 거 상관없었으니 대내외적으로 남편은 직원이 아닌 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요? 무늬만 사장인 남편은 노는 거 반, 일하는 거 반, 이 생활을 못 버리더군요.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별일도 없으면서 집에서 만화책 보느라 못 나오고 재미있는 드라마 본방송 놓쳐서 그거 봐야 한다고 안 나오고 예능 프로라는 프로는 줄줄 외울 정도로 다 봐야 하고 일하는 게 아닌 노느라 바빠서 출근을 못하기 일쑤였고 그래도 직원들 눈치는 보이니 정말 얼굴 보이 정도만 얼굴 잠깐 비추고 월급은 칼같이 받아가는 진상이었습니다. 이 인간 진작에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저와 이미 법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이 인간을 갑자기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마트에 제대로 출근 안 하면 월급도 없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그 버릇 개 못 준다고 도저히 고치질 않더군요. 입주 준비를 하면서 비싼 새 집에 이사를 가니 쓰고 있는 가구랑 가전 같은 거를 자기를 주면 안 되냐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저는 어차피 새 가구, 새 가전을 살 거니까 줄 곳 있으면 주라고 안 그래도 버리려면 번거롭고 돈 들어가는데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저도 입주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입주를 해서 큰 마트가 없던 저희 구역에 익스프레스 매장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질질 끌던 찰나에 남편과 제가 정말 끝내야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네요. 남편이 반백수에 개차 반에 돈 사고까지 쳐서 서류상 이혼하고 남편 앞으로 절대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실혼을 유지한 건 그동안 정말 바람은 피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거 하나는 믿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사실혼 관계라도 유지한 건데 어느 날 그 믿음조차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네요. 그것도 바람이 난 상간녀는 제가 전에 알던 그 정수기 회사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이름으로 빌라라도 샀지만
집값도 오르지 않은 걸 왜 사냐고 전세살이 중이었고 결국 오르는 집값에 그 씀씀이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빌라 전세를 전전하는 중이고 욜로족 좋아하다가 골로 간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 같네요. 그렇게 예뻤던 그 여자도 나이를 먹으니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보다 어려 보여서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하더군요. 그나마 작은 마트라도 차려서 잘 먹고 사는 제게 신세 한탄하고 도와달라고 하며 저희 집 정수기는 물론 모임에서도 정수기 정말 많이 팔아주고 그 여자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어느 날 배달 직원이 장염에 걸려 갑자기 결근하는 바람에 근처 빌라에 배달을 간 적이 있는데 익숙한 차가 있어서 보니 남편 차였어요. 사실 남편은 자기도 조용한 데서 사업 구상을 하고 싶다고 단 백수 노릇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친구와 합숙을 한다고 집을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겨우 올까 말까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발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박이 난다고 헛바람이 들었길래 나는 돈 투자는 못한다고 하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친구가 연구하는데 이 일 도와주기로 했다고 핑계를 대는데 사실 남편이 귀찮기도 하고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나가거나 말거나 했습니다. 분명 그 친구는 우리 동네가 아니었는데 남편 차를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니 역시나 거짓말로 친구의 회사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마침 남편이 제가 알던 바로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궁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놀고 먹으면서 월급까지 주니 이제 여자 문제까지 일으키는구나. 저놈을 어떻게 박살을 내야 하나. 이런 생각과 또 힘들다고 해서 도와줬다니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꽂은 상간녀까지 이 년놈을 어떻게 밟아버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증거를 먼저 수집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단 백수 남편 놈은 월급 때쯤 되면 마트에 며칠 출근을 하는데 자빠져 자는 거 보고 차키 들고 남편 몰래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보니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아주 증거가 넘치더군요. 그리고 집 놔두고 차에서 불편하게 그 상간녀는 자기는 짜릿한 게 좋다나 뭐라나? 나이 50이 넘으니 호르몬도 떨어지던데 아주 상간녀는 아직 팔팔하더군요. 더 이상 증거 수집이고 뭐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그냥 헤어지면 될 텐데도 그동안 속아온 게 분해서 제 분이 풀릴 때까지는 뭔가 짜릿한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살 비비고 산 부부인데 헤어지는데도 서로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상간녀도 유부녀입니다. 제 남편과 상간녀 모두 부부 생활 중인데 몰래 다른 살림을 차린 거죠. 드디어 월급날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에 가본 그 빌라가 그 인간들 살림 차린 곳이더군요. 아주 찾기도 쉽게 그 집은 한 층에 집이 한 개라 4층에서 내리는 거 확인하고 따라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냐고 하길래 배달 왔다고 하니 배달이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길래 밀고 들어갔습니다. 살림을 차린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인간들 눈 맞은 것도 알겠는데 제가 더욱 놀란 건 그 집에 있던 제 살림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사가면서 처분한다고 했던 살림들이 가전이며 심지어 커튼까지 전부 그 집에 데칼코마니처럼 옮겨져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기가 막히더군요. 증거도 확보해서 그냥 뒤집어 엎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인간들 간담이 서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이없고 황당해서 그 상간녀한테 너는 남이 쓴 중고를 엄청 좋아하니? 저 인간 수거해 가서 천년만년 같이 살아라. 그게 너에게 어떤 벌인지 네가 벌어 먹이고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지옥인지 깨닫게 될 거다. 하고 악담을 퍼붓고 남편한테는 너는 당장 해고다. 이렇게 딴 살림 차리려고 그동안 월급 준 줄 아냐고. 이제 평생 놀고 먹는 너 꿀빠는 인생 끝났다고. 둘이 잘 지지고 볶고 살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두 연놈 개 패듯이 패주기라도 하려고 간 건데 저도 너무 놀라서 얼어붙어 있었네요. 남편은 퇴사 처리하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벌써 집 나갔다 살림 차린 지 1년 가까이 되었다고 말했더니 평생 놀고 먹는 배울 것 없는 아비라 그런지 아이들은 저희가 헤어지는 걸 찬성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상간녀 남편에게 그 둘이 살림 차린 걸 알렸습니다. 지난번 확보한 블랙박스를 첨부해서 알려주니 다행히도 그 남편은 건설 일을 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지방 출장이 잦은 관계로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고 저처럼 바보같이 펜시도 못한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 개 패듯이 패고 초주검을 만들어 놓고 이혼했습니다. 그 험하다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해도 그동안 손찌검 한 번 없었고 돈 벌어서 꼬박꼬박 보내준 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아예 지방으로 이사까지 가버리더군요. 돈 버는 족족 써버리는 상간녀 소비 습관 덕에 그 집 살림도 힘들었던지라 위자료는 당연히 상간녀가 지불해야 했고 돈 한 푼도 없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 상간녀는 정수기 점검하다가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과 옛날에 같은 빌라 살던 인연으로 몇 마디 나누다가 눈이 맞았고 새 아파트 이사 전에 살던 빌라를 모텔 삼아서 집에서 더러운 짓을 일삼았다고 하네요. 나중에 그 집 남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람났냐고 때리면서 물었고 기승전결 다 듣고 나니 자기도 모르게 아주 심하게 때렸더라고 하더군요. 그 일로 경찰서도 가고 했는데 결국 상간녀가 그 집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는 걸로 퉁치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알려줘서 고맙다고 연락 왔을 때 들었네요. 상간녀는 정수기 점검하다가 제가 소개해준 지인들 덕분에 영어파트로 가게 되었고 실적이 꽤 좋아서 승진도 하고 자기 인생에서 제일 돈도 많이 버는 황금기였다고 하네요. 제 지인들한테 이리저리 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저런 상간녀는 우리가 박살 내자고 정수기 취소하라고 카톡을 보내니 제 지인들은 열받아서 SNS에 올리고 고객 남편 꼬셔서 바람 피웠다고 고객센터에 클레임 넣고 정수기 제거하고 아주 시끌시끌했었습니다. 결국 그 상간녀도 직장에서 잘리고 그 일은 다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를 통해서 정수기를 설치한 지인들이 100명 가까이 되고 소개에 소개로 실적이 어마어마했으니 그 회사도 비상이 걸렸죠. 직원을 정리할 테니 제발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가 여기까지면 좀 시시하겠죠? 남편이 살림 차린 빌라를 덮치기 전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사실혼이어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예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저희 사실혼 관계가 회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 3개월 정도 더 끌었네요. 확실히 저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요. 저도 머리 좀 굴렸죠. 마트에서 해고된 남편을 부당해고라고 저에게 클레임을 걸었지만 남편이 출근을 안 한 건 전 직원이 다 아는 사실이고 해고한다는 통지는 남편 책상에 이미 한 달 전에 통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출근을 안 하고 관리자로 되어 있으면서 컴퓨터조차 안 했으니 서명과 이메일 등 증거 미리 다 만들어 놓았고요. 사실 실업급여는 탈 수 있었는데 마트 출근하면서도 그만 다닌다고 6개월이나 아예 안 나오고 실업급여 타먹고 그거 끝나면 또 6개월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 타먹는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 근무 개월 수를 채워야 하는데 다시 출근한 지 몇 달 조금 안 되어 해고되는 바람에 당장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니네요. 남편은 빌라도 월세로 얻은 상태였고 당장 두 연놈은 생활비도 끊기게 되었으니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말도 안 되게 저더러 위자료를 달라 재산 분할해달라 하더군요. 소송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저와 사실혼이 해소된 상태라 변호사 상담 그대로 남편은 소송이 기각되어 아무것도 못 받고 몸만 쫓겨나게 된 거죠. 아마도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버린 게 제일 큰 복수였을 겁니다. 그 상간녀는 잘되는 마트 사장의 15억짜리 새 아파트 바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닌 남편이 그 상간녀한테 자기 월급을 다 쓰니 전부 자기 거 같았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미 이혼한 상태였지만 그 사실은 몰랐고 모든 재산이 제 명의였던 것도 몰랐고 재산 분할도 될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없으니 그 집은 나름 전쟁이었겠죠. 월세 빌라는 너무 비싸서 이사도 했다더군요. 그런데 웃긴 게 둘 다 돈이 없으니 제가 버린 가정 가구를 그대로 갖고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어디에 전혀 쓸 것도 없는 고물인 남편과 제가 필요 없어서 버린 가구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고소합니다. 한여가 식당 일해서 백수 남편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고 남편은 재벌을 못 버리고 가끔 대리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고 마누라 덕에 그나마 풍족하게 살다가 아주 죽을 때인가 봅니다. 작은 딸한테 가끔 연락을 해 온다고 합니다.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다고 몇만 원이라도 좀 보내달라고요. 자꾸 그러면 아빠 연락처 차단한다고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하네요. 역시 제 딸답습니다. 전 아주 잘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벌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서 저야말로 이제 욜로 하면서 즐기면서 삽니다. 아이들도 전 남편을 안 닮고 저를 닮아서 뭐든 열심히 하면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에 배신한 두 연놈에게 복수한 저의 살벌한 복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유부남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2년이 넘었습니다. 신혼으로 엄청 행복해야 될 시기이지만
제가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결혼식 및 신혼여행 기간 포함해서 같이 지낸 날이 40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신혼집도 없고 아내는 처갓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가는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대가족입니다. 무려 딸만 6명이 있는 딸부잣집입니다. 그 중에 아내가 둘째입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가면 100평이 넘는 2층 집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신이 없고 좁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처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심한 날에는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자매들이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 서로 옷도 빌려 입고 화장하는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고 다섯째, 여섯째 처제는 심지어 쌍둥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자만 7명이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몇 번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가 처갓집에 살다 보니 저도 거기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면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제 근무 보직상 또 해외 현장 근무를 받을 수도 있기에 처갓집에서 나와서 분가하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모님께서 집에 남자가 있으니 든든하다며 분가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10년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처갓집에는 여자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이것저것 고장난 것들도 그냥 쓰거나 방치하고 불편하게 살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갓집에 있을 때마다 화장실 등 이것저것들을 고치고 무겁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하다 보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여자들만 사는 집이라서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며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어서 분가하는 것에 미루고 싶었는데 장모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큰 고민 없이 같이 살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제들이 많다 보니 소위 말해서 퇴근하고 집안일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나중에 아이를 낳아 육아도 걱정 없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힘든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자매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중간에 애매하게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심지어 그 싸움의 중심에 제 아내가 있어도 도망가야 합니다. 아내든 처제들이든 한번 삐지면 그때부터 집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내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희 신혼방이 2층에 있는데 쿵쿵거리기엔 아래가 장모님 방이고 저희 방 주변에 처제들 방이고 화장실도 같이 쓰기엔 관계 후 샤워 등 뒤처리 시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고 가는 대화 중에 어젯밤에 언니 방이 시끄러워서 못 잤다는 둥, 자기도 외롭다면서 너무 자주 하지 말라는 둥, 돌려가면서 장난을 치면서 말하지만 그 집의 사위로서 장모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 듣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집이라서 편하게 입는 건 좋은데 속옷을 안 입고 다녀서 특정 부위가 너무 적나라하게 티가 난다거나 샤워 가운만 입고 처제들끼리 장난치다가 벗겨진다거나 벗겨졌는데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재빨리 입더니 이제는 이미 다 보지 않았냐면서 가리지도 않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솔로들 앞에서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 산다며 자랑하냐고 욕만 먹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였으나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집에 남자가 없이 여자들끼리만 오랫동안 살다 보니 저런 습관들이 생긴 건데 하루아침에 당장 바꾸라고 하기엔 처제들도 편하게 쉬는 집이기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변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말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중요 부위입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보면 신체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최대한 조심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한 번도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밤 우리 언니는 홍콩 가겠네. 형부는 준비가 다 끝났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20여 년 정도 전에 남편과는 사별을 했어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일찍 낳은 편이어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벌써 딸은 초등학생이었어요. 다행히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게 몇 개 있어서 보험금을 적지 않게 타서 금전적으로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주위에서는 제 나이도 젊고 딸아이도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재혼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하늘나라에 간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위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남자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밤에 너무 외로웠고 과부라는 것 때문에 예의 없이 수작을 걸거나 농담을 하는 남자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없는 게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그래서 잠깐 다른 남자를 가볍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딸은 아빠를 정말 많이 닮기도 했고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정리했어요. 그때 제 상황이 서러워서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로 중간중간에 남자의 품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외롭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딸아이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딸은 그래도 착하고 똑똑해서 학창시절 때부터 각종 상을 독차지했고 모범생의 우등생이었어요. 딸이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몰려왔는지 우울증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정신의학과도 갔고 상담도 받았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외로워서 그런 거니 남자를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권장을 했어요. 고민 끝에 지인의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몇 살 위에다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남자도 전 부인과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낸 지 조금 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만나봤더니 외모가 사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3번은 만나보라는 지인의 얘기에 2번 더 만나봤지만 마음이 설레거나 두근거리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가지 않았는데 주위의 친구들은 그래도 더 만나보는 게 나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만났어요. 저는 그냥 그 남자를 친구나 대화 상대로 생각하면서 만났는데 그 남자는 생각이 달랐나 봐요. 만남이 늘어나자 조금씩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자 품이 그립고 굶주린 상태였지만 그 남자와 스킨십을 하는 건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처음 손을 잡는데 약간 싫은 티를 냈는데도 그 남자는 그냥 그게 튕기는 건지 알았나 봐요. 조금씩 강도가 진해지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입맞춤을 했어요.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 남자의 뺨을 때렸고 그 남자는 황당해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과 사별을 하고 처음 만난 남자와 그런 상황이 되니 다시 우울해졌어요. 그러다 또 소개를 받았고 이번에는 몇 살 연하의 허우대도 멀쩡한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이혼을 했고 양육을 하지 않은 돌싱이었어요. 그 남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있었고 저는 그 남자에게 홀딱 빠져버렸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부터 그 남자는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했어요. 그 남자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도 떨리고 설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연애 감정이었고, 이런 게 썸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자가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고,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 그 남자를 만나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남자를 못 보면 계속 보고 싶고, 만나면 너무나도 좋았어요. 몇 번 만나지 않았을 때 같이 술을 마셨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고 가다가 자연스레 숙소로 향했어요.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에게 안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랬던 저인데 그동안 10수년 동안 남자의 품에 안긴 적이 없으니 얼마나 달아올랐겠어요. 그 남자 품에 안기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 남자는 솔직히 남편보다도 여자를 잘 다룰 줄 알았어요. 그 남자의 품에서 저는 정말 천국을 맛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에게 더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럴수록 만났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안기려고 애교도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숙소에서 저를 만족시키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미칠 것 같이 저를 잘 안아줬어요. 그렇게 몇 개월간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까지도 저에게 사귀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주 못 보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말은 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전화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저를 아는 후에야 저를 안고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고, 친구들이 그 남자를 보고 싶어 해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남자는 바쁘다며 계속 일정을 미뤘어요. 자꾸 핑계를 대는 모습에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는지 정말 그 사람이 바쁜 줄 알았어요. 그 남자는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남자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을 해줬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 남자가 힘들지 않게 데이트를 할 때 밥값이며 커피값이며 숙소비도 제가 다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저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큰 액수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현금이 없다며 돈을 빌려고 총 몇백만 원 정도 빌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그 남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만났을 때 잠깐 전화를 하고 온다고 나갔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우연히 통화를 듣게 됐어요.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자인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저는 놀라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 남자에게 당장 전화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자기를 못 믿냐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바람을 피우는 중이라는 게 확실한 상황이었고 저도 진을 빼기 싫어서 그동안 빌려간 돈이나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언제 자기가 돈을 빌려냐며 증거 있냐고 저를 조롱했어요. 맞아요. 그동안 제가 현금으로 다 주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돈이었어요. 그 남자는 그냥 저를 공짜로 안고 게다가 돈까지 긁어먹은 나쁜 놈이었어요. 지금도 그 놈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그때 이후로 몇 달간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도 나고 눈물도 났지만 그냥 몇백만 원에 사람 하나 걸렀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후로 다른 남자를 몇 번 만나기는 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가볍게 몇 번 만나다 헤어지고 만나다 헤어지고 하는 반복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위는 인물도 좋았고 성격도 좋았고 직업도 좋았어요.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니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러다 딸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어요. 딸이 직장이 있는데 조건이 너무나도 좋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나 봐요. 임신하고 막달이 가까웠을 때 딸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혼자서 자기를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했어요. 출산 후 첫 1년은 출산 휴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 이후로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아이도 잘 키우고 싶지만 자기 직장도 정말 괜찮기도 하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온 직장인데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고 진급도 하고 싶은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생소한 타지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어느 엄마가 자기 딸이 울면서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아쉽지만 집을 정리해서 딸네 집에 살면서 가정일과 육아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딸아이는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어요. 딸을 닮아서 너무나도 예뻤어요. 그 어리던 딸이 엄마가 되니 너무나도 대견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딸이 조리원에 있는 동안 정리를 하고 조리원에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딸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도움도 되고 손녀도 보니 좋았어요. 사위는 성격이 서글서글하기도 했고 제가 요리도 해주니 우리 장모님 하며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1년간은 딸이 휴직을 낸 상태이기도 했고 사위도 퇴근 후에 아이를 잘 봐줘서 저는 저녁으로는 운동도 하면서 나름 괜찮게 지냈어요. 1년 후에 딸이 복직을 했고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조금 지치기도 했어요. 딸네 집 지역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조금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저녁이나 주말에 혼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책도 보면서 지내기도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 쓸쓸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딸과 사위가 고맙다고 항상 그러고 손녀의 재롱을 보는 맛도 있으니 참으며 살았어요. 사위는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학창시절 때 축구선수까지 했는데 크게 다치는 바람에 축구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공부를 했대요. 여전히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조기축구를 꾸준히 나갔어요. 결혼 전부터 나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손녀가 생겨서도 다른 날에는 정말 집안일도 잘하고 가정적인데 일요일 아침마다 축구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딸이 좀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 타협을 했다고 했어요. 손녀가 조금 크면서 외식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사위의 조기축구회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조기축구회 형님이라며 인사를 시켜줬는데 사위가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제 또래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 정말 괜찮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사위의 친한 형님이니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면서 간간히 사위에게서 그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몇 살 아래였고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고 흥미가 생기기도 했어요. 동네가 작다 보니 가끔씩 그 남자와 식당에서 한 두 번 더 마주쳤어요. 그때도 그냥 인사만 하고 넘어갔어요. 어느 날 사위가 퇴근을 하고 손녀를 돌본다고 해서 산책을 할 겸 집을 나왔어요. 운동을 갈까 하다가 벚꽃이 예쁘게 핀 봄날이어서 벚꽃을 보며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깅을 하고 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길을 비켜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는 조깅을 멈췄고 저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밤이기도 했고 그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사위가 아는 그 형님이었어요.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몸이 탄탄해 보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는데 그게 남자로 다가왔어요.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남자는 가끔씩 저녁에 그렇게 조깅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계속 그 남자가 생각이 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사위 지인인데 어떻게 하기에는 망설여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녁에 그 공원을 자주 나갔어요.
그 남자와 마주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몇 주 지나지 않고 그 남자와 또 마주쳤고 그렇게 몇 번 더 마주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했어요. 계속 마주치니 그 남자도 약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마주쳤을 때 하루는 그 남자가 언제 한번 밥이나 함께 먹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번호를 가져갔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전화만 부여잡고 그 남자의 전화를 기다렸는데 며칠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괜히 저 혼자 설레었던 게 부끄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해서 한동안 그 공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 때였어요.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시간 되면 저녁에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저는 몇 번 튀기다가 못 이긴 척 카페로 나갔어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무관심의 뾰루퉁한 표정으로 나갔는데 그 남자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사실 다 풀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계속 약간 틱틱거리며 기분 나빴다는 의사를 내비쳤어요. 그 남자는 사실 얼마 전에 발을 좀 다쳐서 한동안 조깅을 할 수도 없었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서 연락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됐다며 미안해했어요. 그가 다쳤었다는 소리에 저는 걱정이 되었고 마음이 다 풀리기는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니 더 좋았고 더 설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면서 요즘 말로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연락하고 만나는 것 모두 사위나 딸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괜히 오해하거나 싫어하는 게 싫었거든요. 평일날 저녁에는 2, 3일에 한 번씩 만났고 주말에 딸 내외가 손녀랑 친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종종 같이 데이트를 했어요. 그 남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사위랑 엮이다 보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그 남자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벽을 세우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남자는 전처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 후로 운동만 하면서 여자친구가 있던 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술을 한잔 하게 되었고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서로 좋아하고 있고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술을 먹고 나와서 한적한 공원을 거닐다가 입맞춤을 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의 심장도 두근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첫 입맞춤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져서 만나면 손을 잡기도 하고 허리를 안기도 했어요. 물론 동네가 좁아서 소문이 날 수 있으니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서만 그랬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어요. 자기가 요리를 해서 저에게 대접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도 눈치가 있는지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에 조금 망설였어요.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저도 사실 그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의 집은 남자 혼자 사는 집답게 별게 없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기는 했어요. 그는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저랑 먹고 싶어서 큰맘 먹고 샀다며 조금 비싼 와인도 준비했어요. 제가 와인 맛을 잘 모르는 편인데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전에도 같이 술을 먹기는 했지만 그의 집에서 게다가 와인을 먹으니 분위기가 달랐고 그렇게 우리는 입맞춤을 했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는 어리기도 했고 운동 마니아답게 몸도 탄탄하고 정말 괜찮았어요. 그에게 안기고 나자 그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딸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밤에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밤새 그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에게 한 번 안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안길 때의 그 느낌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 서로를 안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매번 그의 집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가 음식을 해주기도 했고 제가 요리를 해주기도 했어요. 배달도 시켜 먹고 같이 TV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안기면서도 그에게서도 사귀자는 고백을 못 받았어요. 예전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에게 우리가 어떤 사이냐고 물었어요. 그는 진지해지더니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고 사랑하는데 사위가 걸려서 그동안 고백을 망설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며 자기 방으로 가더니 목걸이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면서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 목걸이는 진즉에 사놨는데 그동안 망설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고백을 받고 눈물이 펑펑 났어요. 사별한 남편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원래도 그가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제 상황까지 생각해주는 그가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사귄 지 200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남자친구도 정말 조심하고 있어서 사위와 딸은 우리가 사귀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딸과 사위한테는 비밀로 할 예정이에요. 남자친구와의 궁합은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나 남자친구에게 안기는 걸 좋아하리라 생각조차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하드웨어도 좋기도 하고 기술도 정말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체력까지도 좋아해요. 제가 체력이 없어서 요즘 각종 엑기스를 사다 먹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조기 축구에서 공격수인데 그래서 그런지 골을 넣는 방법을 잘 아나 봐요. 만나면 저에게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수 100번씩 넣어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온몸이 부르르르 떨릴 만큼 너무나도 좋아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그 모진 곤욕을 겪고 나쁜 남자를 만나 고생도 하고 아는 사람 없는 타지에 와서 외로웠던 게 다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남자친구와 이렇게 행복한 사랑 오래오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너무나도 행복해요.